안녕하세요. 엑스그룹 권정혁입니다. 긱뉴스 6번째 팟캐스트입니다. 긱뉴스 팟캐스트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을 같이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 링크나 뭐 관련된 자료들을 같이 조금씩 보여드리고 있어서 유튜브 시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구독해 주셔서 유튜브에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팟캐스트 들으셔도 뭐 제가 설명은 다 그대로 할 테니까 팟캐스트로 들으셔도 되고요. 유튜브 감상이 가능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뉴스는 긱뉴스 위클리 62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news.hada.io 가셔서 위클리에 62호 누르시면 오늘 말씀드리는 뉴스들을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뉴스는 총 5개인데요. 첫 번째로 무명 게임을 바이럴하기, 스펠 브레이크의 성장 교훈이라는 글이고요. 두 번째는 롱텀 스탁 익스체인지, 장기 주식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를 디자인한 게임들이라고 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네 번째는 페이스북이 SQL을 가속하는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수하고 투자 관련된 소식이 몇 개가 있어서 셰프, 캐디, 롬, 이게 세 가지를 묶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긱뉴스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무명 게임을 바이럴하기라는 글인데요. 안데르센 호로이츠닷컴의 대표가 발표한 동영상하고 그리고 발표 자료도 같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앱스토어나 스팀 같은 거를 디지털 소프트웨어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찾으면 뭐 찾기도 어려웠지만 패키지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CD, DVD, 그 전에 플로피 같은 걸로 사서 가져와가지고 설치하고 하던 그 시장이 디지털 소프트웨어 마켓으로 가면서 소프트웨어를 찾기가 쉬워지고, 그러면서 엄청난 수의 앱이나 게임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특히나 요즘은 콘텐츠 서비스들이라고 하죠. 게임이나 SNS, 동영상, 넷플릭스 같은 드라마, 영화, 만화, 웹툰,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들이 소비자의 시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넷플릭스가 자신들은 잠이랑 싸운다고 얘기를 하죠. 소비자들이 잠자는 시간을 뺏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의 시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같이 경쟁하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아니면 서비스가 사용자를 모으는 것부터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가 성공하기 전에, 서비스가 성공하기 전에 어떻게 사용자 모집을 했는지도 항상 재미나게 보게 되는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스펠브레이크라는 건 게임인데, 이 게임이 뭐냐면 배틀로얄 방식이에요. 한정된 공간에다가 사용자 50명, 100명을 몰아넣고 서로 싸워가지고 한 명이 살아남는 형태의 게임인데, 다들 잘 아시는 국내 게임 회사에서 만든 배틀그라운드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요즘 또 애플이랑 수수료 문제로 싸우고 있는 에픽 게임즈가 만든 포트나이트 사용자가 1억 명씩 된다고 하니까 전 세계에 엄청난 사용자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배틀로얄 방식의 게임들이. 근데 이 신생회사인 이 회사 이름은 프로레타리아라고 하는데, 프로레타리아가 스펠브레이크라고 하는 완전 신규 IP, 이 게임 회사의 IP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마블이 아이언맨으로 어벤져스로 게임 만든다고 하면 사람들 관심 가져주잖아요. 그리고 블리자드가 새로운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 그래 뭔지 궁금해하고 하는데, 무명 회사가 무명 IP로 게임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친구들이 프리 알파 단계에서 60만 명의
사용자를 모았고 그걸 통해서 얻게 된 12가지 교훈이라는 형식의 발표자를 만들어서 그 대표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그 리모트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도 올라와 있고 대표의 그 발표 자료도 구글 닥스에 공개가 되어 있어서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발표 자료에 약간의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가지고 이 발표 내용하고도 약간 관련이 돼 있어요. PPT 자체가 되게 재밌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바이럴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은 이미저를 활용했다고 하거든요. 이미지 UR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트는 그 이미지만 올리는 사이트거든요. 이게 왜 만들어진 거냐면 레딧이라는 커뮤니티 제가 지난번 김뉴스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의 뭐 영어권 커뮤니티 중에서 가장 큰 웹사이트죠. 레딧은 뭐 내부에 그 서브레딧이라고 하는 주제만도 한 100만 개가 넘어가는 진짜 초대 규모의 그 커뮤니티인데 레딧이 만들어지고 사용되던 2009년, 2010년에는 이미지 올리는 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레딧 사용자 중 한 명이 내가 이미지 올리는 레딧에 글 올릴 때 이미지 올리는 서비스를 만들게 라고 해서 만든 게 이미저라고 하는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미지를 올리고 그 이미지 링크를 레딧에 공유하고 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서비스인데요. 근데 이미지 저 자체도 이제는 자신만의 커뮤니티화가 되어서 그래서 그 이미저를 활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저랑 레딧, 유튜브, 그리고 디스코드를 사용해서 60만 명의 사용자를 모은 얘기들을 쭉 해요. 그래서 근데 이 발표자가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아무도 당신의 게임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블리자드나 마블이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닌 이상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 개발사, 저는 이제 이게 꼭 게임에만 국한된 것 같지는 않은데 게임 회사나 서비스 회사가 관심을 끌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업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경험이 그 잠재적으로 성장 가능한 채널에만 집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저, 나인개그, 레딧 같은 사이트에 집중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트위터나 페북은 팔로워들 기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팔로워가 많지 않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저나 나인개그, 레딧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사용자들이 많이 모이고 그냥 보고 넘어가는 데기 때문에 아무런 내가 기반이 없어 입소문을 낼 수 있는 사이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처음에 한 건 뭐냐면 게임 이름이 정해지기 전부터 그냥 이미저에다가 우리가 개발 블로그에 글 올리듯이 내가 이런 게임을 개발했어. 화면은 요런데 이런 것들 하는데 느낌이 어떠니? 라고 해서 개발 블로그를 이미저에다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올린 글들이 한 20만 뷰를 이끌어내면서 수천 명 이상이 나 이 게임 관심 있어. 야, 게임 출시되면 연락 줘. 라고 해서 이메일로 서브스크라이브를 했다는 거죠. 게임 이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이미저나 나인개그, 레딧 같이 내가 사용자 기반이 없어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잘 사용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이트에다 글을 올릴 때 광고 말고 진짜로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라는 건 뭐냐, 내가 이 게임을 개발하면서 이런 것들을 구현했고 한데 의견이 어때? 라고 해서 뭐 게임 다운받으세요, 가입하세요 이런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광고라는 거 없이 사용자들한테 그냥 이 서비스 자체, 이 게임 자체의 내용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댓글 달기 기다리는 거예요. 야, 이 게임 멋있는데 어디서 봤나요? 라고 댓글이 달리면 요거는 여기 가서 그 사인업 가입하면 클로즈 베타 키 보내줄게요 라고 하는 댓글을 그때 가서 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거든요. 이거 광고네, 이거 광고 아니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개발하면서 겪은 것들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네가 진실된 거를 알게 하려면
당신 자체가 게이머이자 사람들이 당신의 게임을 봐주길 원하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라고 판단되도록 글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실된 거죠. 나 이 게임 만들고 있는데 내가 이 게임 잘 만들어 볼게 라고 하는 거 올리면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찾아와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품질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가 계속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구나. 근데 그 컨텐츠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니까 정기적으로 계속 보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도 하나가 있고, 이렇게 계속 만든 결과물들을 외부에다 공유하다 보면 내부 개발팀도 이걸 준비하면서 자신들의 그 근육을 키운다고, 빌드 머슬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우리도 공유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개발팀이 준비를 하는 거죠. 계속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고 하면서 힘을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컨텐츠가 좋아야 된다는 거. 사람들이 봤을 때 훌륭한 컨텐츠가 계속 공유돼야지 된다는 거죠. 만약 나쁜 컨텐츠 계속 공유하는 건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든 컨텐츠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채널이나 콘텐츠를 재평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건 GIF라는 거예요. 애니메이티드 GIF로 게임 화면을 계속 올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짧은 비디오를 통해서 이 게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편하게 볼 수 있는 것, 실제로는 그러니까 유튜브 가서 보세요 하면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웹페이지 쭉 읽으면서 웹페이지에서 그 화면, 게임 화면이 동작하는 걸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액션 스킬샷 아니더라도 뭐 감동적이거나 귀여운 거, 재미난 것들이어도 되는데, 이런 게임의 영상을 짧게 만들어서 애니메이티드 GIF에서 잘 보이도록 만들고 공유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는 건 내가 이 게임이 멋져, 아니면 내가 이 훌륭한 뭐 막판 보스를 잡았어, 이런 얘기인 게 아니고 정말 재미나고 감동적이고 뭐 귀엽고 재미난 것들 사람들한테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팀이 먼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우리 게임 화면이 애니메이티드 GIF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요소 중에 하나는 에반젤리스트를 둬라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우리 게임을 홍보해주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미저에 아까 글을 올렸다 그랬잖아요. 글을 올리면 사전 알파에 등록한 사람들 대상으로 메일침프 같은 메일링 리스트를 운영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메일을 보내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면 그 프리 알파 키를 주는 걸 보통 1, 2주 기다려야지 이제 키가 발송되는데, 그거를 친구가 초대해준 링크로 들어오면 바로 키를 받는 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웹사이트에 가가지고 나 클로즈 베타 신청합니다 라고 하면 신청하고 나서 1주, 2주 기다려야지 키가 오는데, 친구 초대 링크로 들어가면 바로 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게 계속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처음에 2018년 여름에 시작했는데 거의 60%에서 70% 이상의 사용자가 다 초대로 가입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러면서 이제 아쉬웠던 게 하나 뭐냐면, 그 중에 이제 정말 훌륭한 사용자들, 에반젤리스트들이 이 게임 니네 게임 너무 훌륭해서 나 지금 있는 디스코드, 그러니까 채팅방이라고 얘기할게요. 채팅방에 500명 있는데 거기다가 홍보했어. 레딧에 내가 이렇게 홍보 글을 올렸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지 못했다는 게 되게 아깝다고 얘기를 해요. 보상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몇 명 이상, 10명을 추천하시면 런칭할 때 멋진 의상을 드려요. 이런 것들 같은 레퍼럴 보너스를 주는 걸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이런 추천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메일을 가입했지만 메일링 리스트만으로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 본진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뭘 썼냐? 디스코드를 썼습니다.
국내에서 디스코드는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이 뭐 채팅하는 용도, 실시간 채팅, 음성 채팅을 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기능상으로 보면 우리가 회사에서 많이 쓰는 슬랙하고 별 차이 없거든요. 슬랙 수준의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거기에 음성 채팅도 되고 비디오 채팅도 됩니다. 써보면 슬랙은 사실 좀 느린데요. 디스코드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기능도 더 많고. 그래서 이 디스코드에 가장 집중을 합니다. 모든 사용자들이 모이면 그들을 다 디스코드에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메일 주소만 등록하면은 1, 2주 기다리면 키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디스코드에 가입하면 바로 키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자들을 다 디스코드라는 커뮤니티 안에 다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프리알파에 사인업 할 때 그 NDA를 다 체결해요. 논디스클로저 어그리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외부에다 공개 금지. 우리 요거 아직 프리알파 단계니까 밖에다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스코드 외부에다가 게임 정보를 스트리밍하거나 공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유하면 너 차단할 거야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하니까 누가 혹시나 이걸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거의 공개 안 하고, 그리고 하더라도 커뮤니티들이 알아서 찾아가가지고 야 이거 게임 공유하지 말라 그랬잖아, 공유하지 마 라고 해서 알아서 규제한다고 하죠. 왜 이렇게 하냐면 초기에는 밖으로 나가는 정보들을 통제해서 그것들이 좋은 컨텐츠만 나가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만 공유된 콘텐츠들이 더 가치 있게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의 흐름을 제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쿨키즈 클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왜 디스코드에 가입해야 되는지,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면 얻게 되는 보상들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어떻게 했냐면 알파키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디스코드 안에 들어가면 그 봇이 있는데 봇한테 내 키를 보내면 디스코드 안에서 어떤 권한을 주고, 그러면 테스터 전용 비공개 채널에 입장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디스코드 서버 안에서. 그래서 이들이, 그러니까 디스코드에는 한 뭐 1000명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300명 정도만 이 테스터고, 테스터들은 또 다른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좀 더 정보를 빨리 얻고 다시 디스코드에 처음 들어온 다른 사람들한테 정보를 쉐어해주는 관리자는 채널 관리자 같은 느낌으로 자기들이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코드는 이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제일 먼저 게시하는 장소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요 디스코드 안에서 소셜 연결을 강제했어요. 그들끼리,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베타 테스터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같이 게임할 수 있도록 서로 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친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용자들과 개발자들이 안에서 계속 친해져가지고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소셜 연결들을 계속 강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컨텐츠 제너레이션 엔진을 만들어라는 게 10번째인데, 그 NDA를 아까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NDA를 쓰니까 컨텐츠를 외부에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들 이 게임 재밌어, 밖에다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디스코드 그 내부에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채널을 만들고 내부에서만 공유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내가 게임에서 요런 샷을 찍었어 라고 해서 하고, 그 하이라이트에 대해서는 서로 피드백도 주고, 그리고 개발팀이 좋은 하이라이트 영상을 뽑아가지고 유튜브에 게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영상을 잘 찍어서 내가 올리면 내 영상이 이 프롤레타리아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공유되는 거니까 그거 자체로 어떤 업로더들이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계속 만드는 채널을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 이 클로즈드 알파가 끝나고 뭐 공식 공개되었을 때 수많은 좋은 컨텐츠가 한 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11번째는 컨텐츠 공유 플라이휠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디스코드에 항상 모든 걸 먼저 올리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제일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됐다라고 했을 때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서
그 먼저 좀 긴 90초짜리 알파 영상을 만든 다음에 채널에 먼저 공개한 거예요. 자, 뭐 유튜브가 처음에 100명인가 넘어야지 커스텀 URL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팔로우해 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내부 멤버, 디스코드에 있는 멤버들이 가서 팔로우하고, 그래서 초반에 유튜브에서 이 동영상이 확 바이럴 되면서 디스코드 서버 인원이 3만 명이었다가 한 번에 4일 만에 2배, 6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디스코드 서버가 한 번에 팍 증가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커뮤니티의 힘, 디스코드 커뮤니티 내에서 콘텐츠를 공유하고 했던 진성 사용자들이 많아서 그들이 이거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밈이라고 하죠. 그 요즘 짤방, 한국말로 짤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짤방들, 많이 본 짤방들이 있을 거예요. 뭐 서로 싸우는 얼굴하고 뭐 여러분들 짤방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들 있을 텐데, 그런 짤방들을 만들 수 있는 채널을 또 만들어서 밈 채널을 만들고, 그것도 또 그 밈 채널에서 그 스펠 브레이크 게임을 이용해서 밈 스크린샷을 만들고 밑에 자막 달아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그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로 운영하는 게임에서는 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밈을 통해서 친구들한테 짤방으로 보내고 다시 또 그 야, 이 짤방 뭘로 만든 거야? 어떤 게임이야? 얘기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밈 공유를 통해서 커뮤니티가 계속 형성되고 무료 사용자들이 자꾸 들어오는 발판들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12가지의 그 교훈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발표 자체가 재밌기도 하고 국내에서 잘 안 쓰이는 것들, 이미저나 레딧이나 디스코드를 활용해서 게임이 처음에 사용자를 모았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게임을 다운 받아봤거든요. 엑스박스에서 다운을 받아봤는데 한글화도 다 돼 있고요. 그리고 게임 재밌어요. 그 2년을 개발해서 9월에 딱 이제 오픈해서 시작했는데 완성도도 꽤 높고 재밌었어요. 제가 뭐 비교한다고 하면 저 배틀그라운드도 초기에 들어갔었는데 배틀그라운드 초기랑은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느낌이고, 그리고 좀 부담감도 덜해요. 화면이 젤다와 같은 그런 판타지풍 그래픽이라서 좀 싸우기도 좀 편한 것 같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요 동영상하고 발표 자료는 제가 쭉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는 한번 발표 자료나 그 발표 동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시고 그 스펠 브레이크가 어떻게 했나, 그리고 국내에서 이런 서비스, 특히나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이 해외 대상으로 어떤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 한번 참고하실 만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롱텀 스탁 익스체인지, 장기 주식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타트업 관련된 분들은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시거나 읽어보셨을 책, 그 더 린 스타트업의 저자 에릭 리스가 그 책의 에필로그에서 롱텀 스탁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항목을 통해서 장기 주식 거래소라는 얘기를 9년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자본시장이 아무래도 단기적인 목표에 대한 압력, 그러니까 뭐 분기별, 반기별, 뭐 연도별로 1년 단위로 압력을 받다 보니, 그리고 거버넌스가 계속 변화하다 보니 오래 지속 가능한 뭐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게 어려워졌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비전을 가지고 그거에 초점을 둔 회사들과, 그리고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9년 전에. 이거를 이제 뭐 그때는 이상적인 얘기로 얘기만 했는데, 재작년인가 한번 뉴스가 뜬 적이 있어요. 이런 LTSE를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사이트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한 회사를 모집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한 회사들은 여기선 장기에 초점을 둔 회사들, 롱텀 포커스드 컴퍼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롱텀 포커스드 컴퍼니 장기 초점 회사라고 얘기할게요. 장기 초점 회사들은 5가지 원칙이 요구된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도 그 원칙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칙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장기 초점 회사는 더 넓은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그들 서로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넓은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환경이나 커뮤니티에 끼치는 영향, 다양성과 포용, 직원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직원에 대한 보상과 그리고 회사의 장기 목표에 기여한 모든 스테이크홀더를 다 고려하고 그들 간의 성공이 되도록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반기 분기가 아니라 수년 또는 수십 년 단위로 성공을 측정하고 그거에 기반한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회사가 봤을 때 장기를 하는 그 시간축, 타임호라이즌은 어떤 것이냐라고 먼저 정의를 하고, 그 시간축 내에서 우리 회사의 시간축에 얼라인한 우리 회사의 전략 계획은 어떤 것인가를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임원 보상이나 이사회 보상도 이 장기적인 성과에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지 올해 어떤 매출이 잘 나왔어, 수익이 잘 나왔어가 임원의 보상이 아니고 우리 회사의 장기 목표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그거를 발전시켰냐라는 것으로 그 보상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사회 또한 이 장기 전략을 같이 수립하고 명시적으로 감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다섯 번째는 장기 주주와도 협력해서 이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내가 단순히 뭐 어제 주식 사서 내일 판다 이게 아니고 몇 년 단위로 투자를 했으니까 그 주주와도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이죠. 주식 투자는 장기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몇 년씩 내다보고 비전을 공유하면서 같이 투자할 회사들과 투자자들이 과연 있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이런 시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사실 재밌었던 건 그 회사에 가보면 그 LTS에 보면 그 소프트웨어 탭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탭을 딱 눌러보면 회사에서 만든 이 회사의 이 LTS에 상장된 상장회사들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요. 그 소프트웨어들이 각자 사이트들이 만들어져 있고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보면 캡테이블.io라고 하는데 요거는 회사의 주식을 관리하는 겁니다. 주식을 관리한다고 하면 우리 회사에 뭐 주식이 몇 주 있는데 주주는 누구누구가 얼마 갖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는 누구다. 그리고 요번 라운드에서 얼만큼 투자를 받으면 얼만큼 다일루션 돼서 희석돼서 요만큼이 남았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뭐 어떤 투자를 받고 뭘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서는 어떻게 했으니까 우리 엑싯은 이렇게 갈 거다. 그리고 스탁 옵션은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이것들을 쭉 관리해준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 재미났던 것 중에 하이어링 플랜이라고 하는데 인력관리 도구예요. 헤드카운트 플래닝 도구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개발팀을 꾸리겠다라고 만약에 해보면, 개발팀을 꾸리겠다 하면 뭐 우리가 CTO를 뽑고, CTO가 없는 경우에 CTO를 뽑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뭐 iOS 엔지니어, 안드로이드 엔지니어, 웹 엔지니어, 그리고 백엔드 엔지니어 이런 식으로 쭉 뽑았을 때 각자 뭐 우리가 인건비라고 해야죠. 연봉 얼마 주고 데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이어링 플랜이 뭘 해주냐면, 내가 몇 년 차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는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의 평균 연봉 정보가 딱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방식은 뭐냐면, 자, 내가 이번에 마케팅 팀을 새로 꾸린다고 하면 팀장하고 몇 명의 마케터를 했을 때, 퍼포먼스 마케터랑 뭐 했을 때 요 정도의 금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사람들을 뽑으면 연봉 레벨이 어떻게 올라가니까 몇 년 후에 뭐 포캐스트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도구죠. 이게 실제로 해보면 그 사람들의 연봉을 관리하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을까 굉장히 머리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방에 만들어 놓은 도구를 제공한다는 게 저거 되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런웨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런웨이는 뭐냐면 우리 회사 현금이 얼마 있어요. 근데 10명의 직원이 각자 연봉을 얼마씩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어느 순간 우리가 현금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 정도의 뭐 플래닝을 하고 그리고 1년을 운영해 봤더니 지난 1년 전에 우리가 뭐 번레이트가 요 정도여서 얼마큼 떨어질 거야 했는데 예상보다 좀 적게 떨어져서 더 많이 떨어졌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도구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건 그 TLDR 옵션스라고 하는데 TLDR 옵션스는 투롱 돈 리드라고 얘기하죠. 안 읽은 거요. 네, 뭐냐면 스탁 옵션을 우리가 직원들한테 준다고 하면 직원들이 스탁 옵션이라고 하면 스탁 옵션 아시는 분들은 주세요. 좋죠라고 하지만 사실은 스탁 옵션에 대해서 이해 잘 안 하려고 하고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가 그거보다는 돈을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TLDR 옵션스는 직원들한테 당신이 지금 요 받는 스탁 옵션 몇 퍼센트는 이게 우리가 회사가 어느 규모가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프로젝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도구를 또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뭐 당연히 스톡옵션 받은 거 좋은 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나의 재산 가치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거든요. 요거를 할 때 PPT로만 만들어서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아예 이렇게 사이트로 제공된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요런 도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그 IPO 절차를 쭉 따라갈 수 있는 도구도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IPO 절차를 되게 투명하게 쭉 진행시키고 그 회사의 주주나 장기 투자자들이 회사의 IPO 절차부터 그 상장 이후에까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더 장기적으로 보자는 얘기고요. 계속 장기 얘기합니다만 진짜 길게 보고 회사가 우리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건데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작업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 장기 주식 거래소가 의미하는 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아주 이상적일지 몰라도 1년 후, 2년 후에 어떤 회사들이 상장되고 거래되는지는 보는 것은 재미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스스로를 디자인한 게임들이라고 하는 유튜브예요. 그 한글 자막이거든요. 그래서 한글 자막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요거 재밌었던 거는 그 내용 전체의 가장 중요한 워딩이 follow the fu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미를 따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게임을 만들 때 기존에 생각한 아이디어 계획 우리가 이런 게임을 만들 거야 라고 했는데 개발되는 게임을 보고서 하다가 보니까 요런 것들이 있고 뭐 하여튼 뭐 우연히 알게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획이 나아갈 방향을 이제 바꿔가는 방식인데 이게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를 기획할 때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서비스 이런 거 만들려고 했는데 기획하고 뭐 사용자들 알파 테스트하고 내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 더 재미난 것 같아 하면서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개발 방법론, 게임에서의 개발 방법론인데 요 동영상에서는 그거를 처음으로 쫓아갑니다. 팔로우 더 펀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 라고 찾아보니까 원래는 그 시스템 쇼크의 게임 개발자 디자이너였던 마크 르블랑이 했던 말인데 fail faster, follow the fun. 그러니까 빨리 실패하고 재미를 쫓아라 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fail faster는 뭐냐면 그러니까 떠오른 생각을 최대한 빠르게 구체화해가지고 어떤 게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는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빠르게 실패하면 좋은 점은 내가 들인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해도 상관없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그렇게 실패하면서 다음번 시도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방법, 길을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빠르게 실패하고 그 중에서 재미를 찾아가지고 쫓아가다 보면 그래서 더 빨리 재미난 게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만들고 실패하고 뭐 시험하고 또 개선하고 버그를 만들고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면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의 조각들이 합쳐서 재미난 게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동영상의 내용인데요. 뭐 한글 자막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되고 근데
요거는 꼭 게임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웹 서비스를 개발하면서도 굉장히 재미난 것들을 뭐 보면은 공유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일반 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뉴스는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페이스북이 SQL을 가속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페이스북은 데이터가 워낙 많죠.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가 20억 명씩 되니까 엄청 많은 데이터를 쓰는데, 그래서 페이스북이 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계속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도 파일 시스템 HDFS에다가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거를 분산 환경에서 그 SQL 쿼리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오는데 많이 쓰는 하이브도 페이스북에서 먼저 만들었죠. 그래서 2008년 정도부터 하이브 이용해가지고 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어떤 필요한 데이터를 SQL로 쭉 뽑아내는데, 하이브는 사실은 이런 어널리스트들이 쓰기에 적합하지 않죠. 왜냐면 쓰면은 데이터가 많으면 막 수십 초, 수분씩 걸리거든요. 쿼리 한번 날리면. 그래서 분석하고 하는데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프레스토죠. 그래서 프레스토를 만들어서 지금 페이스북이 프레스토 서버가 한 4만 대 돼 있는데, 프레스토의 장점은 컴퓨터와 스토리지를 분리했다고 얘기하죠. 스토리지는 뭐 하드 파일 시스템에 들어있는 것들을 이 컴퓨팅 엔진 통해 가지고 쿼리를 빠르게 해주는 용으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잘 동작했는데 더 빠른 쿼리 1초 이하의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니까 이게 프레스토만으로 안 돼서 페이스북이 만든 게 이제 랩터라고 하는 엔진을 만들었는데, 이 랩터 엔진은 뭐냐면 그 컴퓨터 서버에다가 다시 로컬 SSD를 붙여가지고 캐싱을 하는 겁니다. 더 빠른 쿼리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랑 스토리지가 다시 또 결합이 되는 거예요. 원래 프레스토의 장점은 컴퓨터와 스토리지를 분리한 거였는데, 결합되면서 다시 또 이제 스케일링이나 관리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것들이 요 알룩시오라고 하는 것을, 알룩시오 자체 만든 건 아니고, 알룩시오 자체는 원래 이제 별도로 나온 오픈소스가 있고요. 그래서 알룩시오가 하는 일은 이 데이터 드리븐 어플리케이션이랑 스토리지 사이에서 약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스토리지들의 데이터를 한 개의 통합된 API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 알룩시오가 하는 일인데, 알룩시오 팀이랑 페이스북이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알룩시오 로컬 캐시라고 하는 캐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로컬에다가 캐시를 만드는데 랩터처럼 비슷하게 만드는데 SSD에 캐시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알룩시오 로컬 캐시를 통해 가지고 더 빠른 랩터만큼의 수준을 내는 엔진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 알룩시오 로컬 캐시라는 이름으로 아예 그 알룩시오에 같이 릴리즈에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요게 자바 그 라이브러리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JVM에다 인베딩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프레스토 서버에다가 인베딩 하면 바로 쓸 수 있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프레스토의 그 30%에서 50% 정도 성능 향상을 가져왔고, 그 6개월 안에 랩터를 다 제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레스토를 사용하시는 회사에서는 한번 요 알룩시오 로컬 캐시 적용하는 거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이 인수랑 인수랑 투자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김뉴스 팟캐스트에서 말씀드린 오픈소스를 비즈니스화하는 법에서 이렇게 좀 얘기가 됐었던 얘기 드렸는데, 셰프의 CTO가 그래서 오픈코어 모델하고 레드햇 모델이 있을 때 우리는 레드햇 모델로 갔다. 그래서 트레이드 마크를 만들고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셰프가 인수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회사에 인수가 돼서 똑같이 셰프 자체의 어떤 이름은 그대로 가져가고, 프로그레스가
이제부터 유지보수를 주관한다라고 얘기돼 있는데 사실은 요것도 지난주의 연속인 거죠. 셰프가 그렇게 트레이드마크로 만들고 했기 때문에 저런 인수가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기했던 건 요 프로그레스라는 회사고요. 프로그레스는 사실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프로그레스가 운영하는 서비스들은 다 들어본 거였어요. 킨베이, 텔레릭, 데이터 RPM, 왓츠업 골드 제가 들어본 솔루션들이거든요. 근데 다 프로그레스가 하는데 보니까 프로그레스가 다 인수하는 회사더라고요. 이 프로그레스가 이걸 하나씩 인수해서 수많은 회사들을 인수했고 근데 그 인수를 했는데 그 서비스들을 다 잘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회사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솔루션들 사는 거 보면 다들 제대로 운영 못 하고요. 금방 망하거나 아니면 그 솔루션을 없애버리거나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잘 운영하고 있어서 셰프가 잘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캐디라고 하는 서버가 있어요. 캐디는 이제 오픈소스 웹서버인데 제가 김뉴스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되게 특이한 건 이게 고로 만들어진 웹서버인데 내부에서 인증서 자동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레츠 인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인증서 발급받고 업데이트하는 걸 자동으로 처리해줘요. 그러니까 무료로 인증서를 관리해주는 거죠. 되게 쓰기 편한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캐디가 버전 1에서 버전 2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성능도 끌어올리고 더 편리하게 만들었는데 요 캐디가 오스트리아에 있는 API 레이어라는 회사한테 인수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요 개발자가 직접 글을 쓴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개인으로 개발 시작해가지고 6년 동안 개발을 했는데 이 인수를 통해서 이제 자기는 더 마음 편하게 풀타임으로 코드 작성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한 개발자들이 어느 정도 되면 유지보수 하거나 회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힘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관리해주는 회사에 인수되고 거기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캐디가 좀 더 다른 오픈소스 웹서버처럼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투자 소식 중에 재미난 건 노트툴 중에 롬이라고 하는 회사가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8개월쯤 전에 김뉴스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롬을 자체를 소개한 게 아니고 롬의 누군가 진정한 팬 한 명이 내가 노트툴 롬을 사랑하는 이유와 사용법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노트 작성 도구가 있는데 진짜 편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롬이 요번에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 110억 투자를 받았는데요. 근데 시드 라운드 대비 25배 투자를 받았고 최근에 노션이 투자를 받았잖아요. 노션이 2.4조 원 밸류로 540억 투자를 받았던 것에 약간 힘입어가지고 2,400억 밸류로 110억 원을 투자 받았습니다. 근데 이 롬이 월 사용료가 15달러예요. 사실 제가 본 노트 도구 중에서 제일 비싼 편인 것 같아요. 연 165달러니까. 굉장히 비싼데도 수익을 내고 있고 직원이 11명입니다. 11명 직원으로 지금 연 11억 정도 매출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롬의 특징 중 하나는 롬컬트라고 하는 해시태그 롬컬트라고 하는 광적인 팬들이 있고요. 내가 롬을 이렇게 이용했어, 이런 팁이 있어라는 것들을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그런데 열성적으로 공유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트위터나 가서 검색해 보시면 사용자가 되게 많은데 이런 컬트 만들기, 그러니까 정말 이 팬들, 찐팬이라고 하죠. 찐팬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례가 이런 유틸리티 서비스들이 잘 성장하고 투자받는 그런 성공 사례, 성공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빅뉴스에도 스트라이프의 개발자 컬트 만들기라는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컬트라고 하면 우리가 사교도 사집단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찌 안 좋은 단어인데 이 컬트라고 하는 건 요즘 제 느낌은 그런 거예요. 한국말로 찐팬.
찐팬들을 만들고 찐팬들이 나를 다시 홍보에 시켜주는 요소로 쓰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펠브레이크의 디스코드 서버에 있는 팬들도 이런 컬트적인 요소 찐팬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찐팬들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이제 서비스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김뉴스 위클리 62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 링크들을 보시고 유튜브 통해서는 제가 조금 더 화면을 같이 보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유튜브로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